인연에 대한 야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인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오래된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길에서, 저작거리에서, 어느 주막의 처마 아래에서. 그러나 그중 몇 명이나 우리 마음에 남습니까? 그중 몇 명이나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까?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만남에는 감사해야 하고 헤어짐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밤 저는 그런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 땅 곳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들. 어떤 것은 따뜻하고 어떤 것은 쓸쓸하며 어떤 것은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합니다. 듣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끝까지 흘러갈 테니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화. 스쳐간 인연. 영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박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으나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고 산길은 험했습니다. 박 선비는 며칠째 걷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넉넉지 않았고 주막에서 묵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면 산 아래 민가를 찾아 하룻밤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김이었습니다. 박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이미 산길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도 변변치 않고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박 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집에 하룻밤을 청하는 것이 민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서서 기침을 했습니다. 저기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한참 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듯한 농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 선비는 공손히 읍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도 저물고 비가 오려 하는데 처마 끝이라도 빌려주시면 은혜로 알겠습니다. 농부는 아무 말 없이 박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도포, 다 해진 집신, 비에 젖어가는 책보따리. 과거 보러 가는 가난한 선비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박 선비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으나 농부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농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 허름했습니다. 방은 두 칸뿐이었고 가구라고는 낡은 뒤주와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농부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박 선비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베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시오. 그것이 농부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박 선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농부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리고
농부의 아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시래기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드시오. 여인도 그 말만 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박선비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째 굶다시피 했던 터라 보리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창호지 너머로 빗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 집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비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햇살이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개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마 농부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았으나 밖까지 찾아가는 것도 민폐일 듯 싶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짧은 글을 써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하룻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선비는 한양에 도착해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낙방했습니다. 그는 낙향에 고향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는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장원으로. 그 후 박선비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승진을 거듭해 50이 되던 해에는 경상도 어느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부임하러 가는 길 그는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여 년 전 비 오던 날 하룻밤을 묵었던 그 초가집,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그 농부 부부. 그는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 산 아래로 가보자. 수행원들은 의아해했으나 수령의 명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내려가니 옛 기억 속에 그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가집은 사라지고 무성한 풀만 자라 있었습니다. 담장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수령은 가마에서 내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농부 부부는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그는 고을에 도착해 아전들에게 물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 산 아래에 살던 농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아전 하나가 기억을 더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라면 10여 년 전에 주인 내외가 모두 세상을 떴다고 들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집은 그냥 허물어졌고요. 박수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홀로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20여 년 전 그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따뜻한 보리밥, 말없이 방을 내주던 농부의 뒷모습.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농부 부부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자식은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밤 묵고 짧은 글 한 줄 남기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연이 이토록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령은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말을 많이 나눠야 인연인가? 오래 함께해야 인연인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말없이 방을 내주던 그 마음, 가난한 살림에 보리밥 한 상을 차려내던 그 마음, 그것이 인연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 남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인연이 가장 순수한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연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박수령은 이튿날 그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무명의 은인을 기리며 비석에는 그 글귀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수령도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비석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물었습니다. 이 비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인연이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이와 다시 만나지 못한 인연. 정조 임금 시절 한양의 종로거리.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은 좌판을 펼치고 아낙네들은 장을 보러 다녔으며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거리 한쪽에 작은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씨라고만 알려진 사내. 나이는 30즈음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엿을 팔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나와서 해가 질 무렵 짐을 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엿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달지만 끈적이지 않고 부드럽지만 쫄깃했습니다. 단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 엿장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시 무렵이 되면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길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을. 길 건너에는 비단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면 비단 가게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인.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고 있었습니다. 아마 비단 가게 주인의 딸이거나 며느리인 듯 했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 서서 잠시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김 엿장수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엿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엿장수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 여인을 볼 수 있겠지. 오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보면 하루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엿장수는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엿장수, 저 여인은 비단 가게의 규수. 신분이 달랐고 처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 엿장수는 여느 때처럼 좌판을 펴고 엿을 팔았습니다. 오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습관처럼 길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시가 지나도 비단 가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엿장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픈 것일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날 하루 종일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엿장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용기를 내어 비단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인 듯 했습니다. 김 엿장수는 어색하게 서서 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가게 앞에 나오시던 아씨가 계셨는데, 주인은 김 엿장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씨요? 아, 내 딸 말이요? 예, 아마도. 주인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시집 갔소. 닷새 전에. 충청도 어느 양반 댁으로. 김 엿장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김 엿장수는 비단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 단 한 번도 말을 나눈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김 엿장수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름 한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하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엿장수는 그 후로도 같은 자리에서 엿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오시가 되어도 더 이상 길 건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엿장수는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장가도 들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60이 되던 해 김 엿장수는 병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엿을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도 더 전의 일. 종로 거리 비단 가게 앞. 매일 5시에 나오던 여인. 살짝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 김 엿장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영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말 한마디라도 건넸더라면, 이름이라도 물었더라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분이 달랐고 처지가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연이란 붙잡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무리 매일 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도 손을 뻗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김 엿장수는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편지도 유품도 없었습니다. 다만 벽에 걸린 낡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시의 그 사람 어디 계신가? 누가 적은 것인지, 언제 적은 것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한 인연. 그것은 가장 아픈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3화. 한마디로 이어진 인연. 숙종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전라도 남원 땅에
이씨 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으나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에 가뭄이 들고 여름에 홍수가 났으며 가을에는 메뚜기 떼가 들이닥쳤습니다. 삼재가 한꺼번에 닥친 것입니다. 들판의 곡식은 모조리 망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이 농부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주에는 쌀이 한 줌도 남지 않았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 연명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농부가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저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보니 젊은 사내였습니다. 20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이 농부의 집 앞에 이르러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농부는 놀라 달려갔습니다. 사내를 부축해보니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사내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쌀이 남은 것이 있소? 아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알고 있소. 그래도 이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소. 아내는 한숨을 쉬었으나 곧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주 구석에 남은 쌀 한 줌을 긁어 모아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이 농부는 사내의 입에 죽을 떠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으나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죽이 들어가자 사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한참 뒤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요. 길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소. 사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방, 갈라진 벽, 남루한 살림. 자신보다 나을 것 없는 형편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죽을 저한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농부는 사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야지요. 살아야 다 할 수 있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살아야지요. 살아야 다 할 수 있소. 사내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박치원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젊은 선비로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흉년을 만나 이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박치원은 이 농부의 집에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그는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과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박치원은 이 농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농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름 같은 것은 됐소. 그냥 가시오. 하지만 은혜를 갚고 싶으면 나중에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시오. 그것으로 됐소. 박치원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해 과거에서 박치원은 급제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후 그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승진을 거듭해 2조 참판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흉년 든 해 죽어가던 자신에게 마지막 쌀을 내어준 농부. 살아야지요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박치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억울한 사람의 송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박치원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남원 땅을 찾았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농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모르고 집이 어디였는지도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아전들에게 물었습니다. 20여 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도 남을 도왔던 농부가 있는지 아느냐고. 아전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마을 어귀에 이 씨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박치원은 그날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치원은 가마에서 내려 노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박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높은 벼슬아치가 왜 이런 곳에 왔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치원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농부였습니다. 박치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0여 년 전입니다. 흉년이 든 해 이 댁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죽을 끓여 먹이고 살려주셨습니다. 노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양에 과거 보러 간다던.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입니다. 노인은 한참 박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살았구나.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그때 살아야지요. 살아야 다 할 수 있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치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그 후 박치원은 노인의 집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논과 밭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노인이 사양했으나 박치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치원은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한마디 여기 잠들다. 인연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밥 한 끼,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화, 미뤄둔 인연. 인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황해도 해주에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삼촌은 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를 들었습니다. 최 씨는 외삼촌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한 가지.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최 씨와 동갑이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산에 오르고 함께 물고기를 잡고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최 씨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커서도 이렇게 지내자. 평생 친구로 지내자. 최 씨도 그럼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17이 되던 해 최 씨는 더 이상 외삼촌의 학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최 씨는 고생 끝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따리 장수로 시작해 차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30이 되었을 때 그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박 씨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산과 들, 별을 보며 이야기하던 밤, 평생 친구로 지내자던 약속, 연락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가봐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빴습니다. 장사가 바쁘고 돈 문제가 바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바빴습니다. 내일 하자, 다음 달에 하자, 내년에 하자.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해 최 씨는 크게 알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한 달을 누워 지내며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곁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문득 박 씨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친구.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 고향에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최 씨는 병이 낫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들이 사라지고 새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과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박 씨라는 사람이 아직 이 마을에 삽니까? 마을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 씨요? 박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예. 병을 앓다가. 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장사가 가장 바쁠 때였습니다. 그때 박 씨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최 씨는 박 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에 작은 봉분이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최 씨는 무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목소리. 우리 커서도 이렇게 지내자. 평생 친구로 지내자. 최 씨는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만나야지, 언젠가 연락해야지 하면서 그 언젠가를 끝없이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양에 가서 크게 성공했다고. 언젠가 만나러 올 거라고. 그날을 기다린다고. 최 씨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박 씨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평생지기 박 씨지며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자리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죽으면 여기에 묻어달라고. 최 씨는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대로 박 씨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두 친구는 20년을 떨어져 있다가 죽어서야 다시 만났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은 아직 인연일까요? 이미 추억일까요? 언젠가 만나야지, 언젠가 연락해야지 하는 그 사람. 그 언젠가는 정말 올까요? 인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면 사라집니다.
지금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5화. 원망으로 남은 2년 약 10분. 광해군 시절의 일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이름이 태수, 동생은 이름이 태민이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눌 때였습니다. 형 태수는 장자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동생 태민에게는 변변한 논밭 하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분했습니다. 형, 이것이 공평합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인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그런 것을 내가 어찌 하겠느냐. 장자가 모든 것을 잇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형은 나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까? 쓸데없는 말 말고 그만 가거라. 그날 이후 두 형제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태민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먼 고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형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깊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업어주던 형, 그를 가르쳐 주던 형,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으면 대신 맞아주던 형, 그 형이 어쩌다 이렇게 변한 것인지 태민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남의 집 머슴으로 일하고 품팔이를 하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태민은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작은 논을 장만하고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형의 도움 없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형 생각이 났습니다. 그놈은 편하게 잘 살고 있겠지. 아버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겠지.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누군가 태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내였습니다. 태민 어르신 댁이 여기입니까? 그렇더만 누구시오? 양주에서 왔습니다. 태수 어르신의 하인입니다. 태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이 무슨 볼일이 있어 사람을 보냈소.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위독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 어르신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춥게 되니까 생각이 나시나 보지.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제발 와주십시오. 주인 어르신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태민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형은 형이었습니다. 그는 양주로 향했습니다. 형의 집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놀랐습니다. 집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지붕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흉년에 몰락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태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에 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흰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 20년 전 보았던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동생을 알아보았습니다. 태민아, 왔구나.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연락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게 무슨 짓을 했는데?
미안하다. 태민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 욕심이 눈을 가렸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면목이 없어서 찾아갈 수가 없었다. 태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는 말을 들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태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태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태민아, 죽기 전에 이 말만 하고 싶었다. 태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의 손을 잡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나도 미안합니다. 2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아서.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할 것은 없다. 태수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은 채로 태미는 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용은 모두 자신이 됐습니다. 좋은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묘를 찾아갔습니다. 형, 나왔소.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은 좋음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원망으로 남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후회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내 화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수와 태미는 20년을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화해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6화 오래된 인연. 영조 임금 말년의 일입니다. 충청도 공주에 오래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정만호, 아내의 이름은 김씨. 둘은 어릴 때 혼인해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만호는 70이 넘었습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정만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김씨는 조금 늦게 일어나 아침을 지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정만호는 항상 반찬을 김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더 드시오. 아니요, 영감이 드시오. 괜찮소. 나는 배가 안 고프오. 에이, 맨날 그 소리. 그런 대화를 5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가 물었습니다. 영감, 나와 살아서 후회한 적 없으노? 정만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젊을 때는 불만도 많았소. 왜 당신은 이러지, 왜 저러지 그런 생각도 했소. 나도 그랬소. 영감이 답답할 때가 많았소. 그렇지. 그런데 말이오. 정만호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 남는 것은 하나요. 옆에 있다는 것. 그것뿐이요. 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젊을 때는 몰랐는데 늙어보니 알겠소.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만호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뭐가요? 50년을 옆에 있어줘서. 김 씨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나도 고맙소. 그해 겨울 김 씨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더니 열이 올랐습니다. 의원이 왔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고. 정만호는 밤낮으로 김 씨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내가 여기 있소. 어디 안 가오. 김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감, 나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 마시오. 당신이 먼저 가면 내가 어떻게 사오. 살아야지요.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손주들도 봐야 하고. 당신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소. 김 씨는 정만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다음 생에도 우리 만납시다. 만나야지요. 꼭 만납시다. 그때는 좀 더 잘해드릴게요. 이번 생에는 내가 부족했소. 무슨 소리요. 당신만한 사람이 어디 있소. 당신 만나서 내 복이었소. 김 씨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정만호의 손을 잡은 채로 정만호는 김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서 좋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좋은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그 후로 정만호는 매일 묘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왔소. 오늘 날씨가 좋구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요. 당신 손주가 과거에 붙었소.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텐데. 당신 나 이제 힘이 없으노. 곧 갈 것 같소. 기다리시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만호는 어느 봄날 평소처럼 묘를 찾았습니다. 김 씨의 묘 앞에 앉아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정만호는 평화로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옆에 누군가가 있는 듯이 정만호는 김 씨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두 묘는 나란히 서 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0년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잠들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인연의 무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인연입니다. 조용히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7화 스승과 제자의 인연. 세종대왕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에 작은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장씨라는 늙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낙방하고 벼슬을 포기한 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봄 서당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연이라고 했습니다. 10살짜리 꼬마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품팔이를 해서 겨우 서당 비용을 대는 형편이었습니다. 박연은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빨리 익혔고 무엇이든 한번 보면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급하고 쉽게 포기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 훈장이 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박연은 어려운 구절에서 막혔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박연은 책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장 훈장은 조용히 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연아, 내가 처음 글을 배울 때 생각나느냐? 예. 그때도 어려웠지. 천자문 한 글자 익히는데 며칠씩 걸렸지.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천자문은 눈 감고도 읽지 않느냐? 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훈장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직 익히지 못한 것일 뿐이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알겠느냐? 예. 조급해하지 말거라. 천천히 가면 된다.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이 박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연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겨우 그 구절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 박연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박연은 서당을 졸업하고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번 낙방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시험에서 박연은 급제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관직이 높아졌습니다. 나중에는 2조 판서까지 올랐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사안, 감당하기 힘든 책임. 그러나 박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어릴 때 들은 그 말이 평생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박연이 예순이 되던 해 그는 문득 옛 스승 생각이 났습니다. 장 훈장. 50년 전에 그를 가르쳐 주시던 분. 지금쯤 어떻게 계실까? 아마 이미 돌아가셨겠지. 박연은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장 훈장은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여전히 한양의 그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박연은 그날로 서당을 찾았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서당은 더 낡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장 훈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는 굽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박연은 훈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님, 제가 박연입니다. 50년 전에 이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장 훈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연이라. 박연이.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으니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훈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장 훈장은 한참 박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그런 말을 했었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박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 훈장은 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겠느냐. 그저 하던 말을 했을 뿐인데, 훈장님께는 하시던 말씀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이었습니다. 장 훈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컸구나. 장 훈장은 그해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연은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스승, 여기 잠들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 스승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제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수없이 했던 말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는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잊어도 받는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화 놓아준 인연. 성종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젊은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김진사라 불렸습니다. 집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글도 잘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이씨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단정하고 현숙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두 집안은 혼사를 논의했습니다. 둘은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 박씨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모의 딸이었습니다. 신부는 낮았으나 맑은 눈과 환한 웃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느 날 우연히 그 주막에 들렀다가 박씨를 보았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후로 김진사는 날마다 주막을 찾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박씨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박씨도 김진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양반이었고 박씨는 천민이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진사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오. 약혼을 파기하겠소. 집안과 싸우겠소. 당신과 살겠소. 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은 장래가 있으신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앞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앞길이 뭐가 중요하오. 당신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소. 도련님, 함께 도망칩시다. 이 고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요. 박씨는 한참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함께 도망치면 어떻게 될지. 김진사는 집안에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과거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결심했습니다. 도련님, 이 고을을 떠나겠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왜 떠나오? 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도련님은 약혼하신 분과 잘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과 살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을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소? 잊으셔야 합니다. 저도 잊겠습니다. 박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앞날을 빕니다. 행복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박씨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진사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박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이씨와 혼인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높은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이씨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김진사를 잘 내조했습니다. 아들, 딸도 낳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가끔씩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60이 되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옛 주막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주막은 이미 없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40년 전의 그 눈이었습니다. 도련님, 김진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어디 계셨소? 멀리 갔습니다. 한양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잘 사셨소? 박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예, 좋은 사람 만나 아이도 낳고 손주도 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잘 사셨습니까? 나도 잘 살았소. 두 사람은 빈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떠났소?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을 살리려고요. 날 살리려고? 도련님이 저와 함께 했으면 모든 것을 잃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련님이 잘 사셨다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박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손주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소. 그럼 도련님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당신도. 박 씨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진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잘 살았다는 것, 행복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잡지 않았기에 서로를 살린 인연.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구와 다시 이어진 인연. 중종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전라도 전주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유 씨와 강 씨.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둘은 함께 글을 배우고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르자고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둘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과거에서 유 씨는 급제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낙방했습니다. 유 씨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곧 강 씨를 걱정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면 되지 않겠나? 낙심하지 말게.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후 유 씨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바빠졌습니다. 강 씨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다음 해 과거에서도 강 씨는 낙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유 씨에게 연락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급제한 친구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유 씨가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왜 연락이 없나? 요즘 어떻게 지내나? 강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보다시피 이 모양이네. 자네와는 달라졌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친구 아닌가? 친구라. 자네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나는 여전히 바닥이네. 이것이 친구인가? 유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게.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힘내게. 됐네. 자네 도움은 필요 없네. 이제 그만 보는 것이 좋겠네. 강 씨는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유 씨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 씨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몇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 씨는 승진을 거듭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구석에 강 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유 씨가 예순이 되던 해 그는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 그는 전주를 들렀습니다. 강 씨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강 씨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늙은 사내가 나왔습니다. 백발의 수염도 휘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40년 전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강 씨, 자네인가? 강 씨는 유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 씨, 자네가 왜 자네를 보러 왔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게. 방 안에 앉아 둘은 오래된 침묵을 깼습니다. 40년이야. 그렇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강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별것 없네. 과거는 포기하고 농사를 지었네. 가난하지만 굶지는 않았네. 그랬구나. 자네는 잘 살았다고 들었네.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그랬지. 그러나 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생각을 많이 했네. 그때 왜 그렇게 헤어졌나 싶어서. 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좁았네. 자네가 잘 되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가 났네. 그것이 부끄러워서 피했네.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어? 그래. 그래서 더 미안했네. 내가 자네 처지를 헤아리지 못했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유 씨는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세. 우리 40년 전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왜 못하겠나? 아직 살아있지 않나? 시간이 있지 않나? 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러세. 다시 시작하세. 두 친구는 그날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전주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둘은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바둑을 두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어릴 때처럼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 두 노인은 어떤 사이인가? 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몇 년 뒤 유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씨는 유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맙네, 친구. 40년을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함께 할 수 있었네. 그것으로 됐네.
강 씨는 그 후 1년을 더 살다가 유 씨 곁에 묻혔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 세월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끊어진 것 같아도 어딘가에 이어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10화 마지막 인연. 순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의 어느 골목에 늙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정씨라고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정씨는 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딸은 멀리 떠나 연락이 드물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씨는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정씨는 크게 앓았습니다.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씨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들어 오시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20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칠째 밖에 안 나오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자네는 누구신가? 저요? 옆집에 이사 온 소윤이라고 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정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누가 이사 왔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소윤은 정씨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많으시네요. 제가 약 지어올게요. 죽도 끓여올게요. 아, 아닐세. 괜찮네. 가만히 계세요. 금방 올게요. 소윤은 총총히 나갔습니다. 얼마 뒤 약과 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씨를 부축해 앉히고 죽을 떠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정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그 후로 소윤은 매일 정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녁에 와서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장도 받아주었습니다. 정씨는 몸이 나은 뒤에도 소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밖에 나가실래요? 할머니, 제가 떡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할머니, 심심하시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정씨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습니다. 자네, 이러지 않아도 되네.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시간 쓰지 말게. 소윤은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고향에서 혼자 올라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더 좋은걸요. 그래? 그럼요. 할머니는 제 할머니나 다름없어요. 정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인연이구나. 삶의 끝에서 이런 인연을 만날 줄이야. 그 후로 정씨와 소윤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소윤은 일이 끝나면 정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둘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정씨는 소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젊을 때 겪은 일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소윤은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말이야.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정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삶의 끝에서 이런 인연을 만날 줄 몰랐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씨는 73이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 오래 못 살겠구나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씨는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소윤아,
네, 할머니. 고맙다. 소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요? 3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할머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마지막에 너 같은 아이를 만났으니. 정 씨는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해.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그냥 하고 싶어서. 잊지 마. 너는 내 마지막 인연이야. 가장 소중한 인연이야. 정 씨는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윤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는 소윤이 치렀습니다. 멀리 사는 정 씨의 자녀들도 왔지만 모든 것은 소윤이 준비해 놓은 뒤였습니다. 정 씨의 자녀들은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습니까? 소윤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연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삶의 끝에서 만난 인연. 짧았지만 가장 따뜻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와 이어져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해도 어딘가에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인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스쳐간 인연, 다시 만나지 못한 인연, 한마디로 이어진 인연. 미뤄둔 인연, 원망으로 남은 인연, 오래된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놓아준 인연, 다시 이어진 인연. 그리고 마지막 인연. 인연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대부분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 사람이 인연입니다. 인연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만날지, 누구와 헤어질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을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전 헤어진 친구, 연락이 뜸해진 가족,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군가. 그 사람은 아직 당신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끊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졌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형태를 바꿔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러다 보면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연락하십시오. 오늘 만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인연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은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어딘가에 이어져 있는 것.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마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미안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